책으로 답한다고 해서 동문서답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같이 서로 이렇게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읽은 책은 이제 콰이어트 이건데, 솔직히 많이 굵었고 많이 읽기가 쉽진 않았어요. 쉽진 않은데 일단 저는 읽으면서 좀 좋았던 점은, 예전에 제가 사피엔스를 읽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사피엔스 혹시 보셨나요? 책 라운님 보셨어요? 그 보면은 인간이 이런 뭐 어떤 문명에 대해서 되게 다른 각도로 많이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뭐 농업혁명이 우리에게 뭐 재앙이었다. 근데 그 각도가 상당히 저는 되게 신선하면서도 맞는 얘기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콰이어트도 이 내향성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잖아요. 외향형 인간과 내향형 인간의 이제 얘기들인데, 솔직히 저도 여기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모르게 외향적인 게 긍정적인 단어가 된 거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도 전 외향적입니다, 전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활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뭔가 또 점수를 더 잘 받을 것 같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내향적이다, 그리고 좀 조용하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많이 깨졌죠. 충분히 이게 조용하게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MBTI가 일단 좀 궁금한데, 이 내향형과 외향형, 요새 MBTI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디아님은? 저는 INFJ. INFJ. 일단 내향형이 맞네요. 네. 내향형이시고, 그 다음에 지비님. 저도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INTJ인가? I였어요. 네, I는 확실했어요. 네. 그럼 클로이님. 저도 INTJ예요. I. 네. 거의 다 여기도 내향형 인간이 맞네요. 찾았습니다. 뭐요? 깜짝 놀라시거든요. E. ESFP. ESFP. 이게 화려한 연예인 스타일. 맞다. 예전에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따님이 네. 저한테, 엄마가 자기는 항상 화려한 연예인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자랑을 한다고.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ENFJ거든요.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특히 F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이제 뭐 감수성이 있다, 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I랑 E는 좀 이렇게 구분되는 거는 좀 명확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저희는 지금 3명이 I고 내향형이고, 2명이 이제 외향형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으세요? 딱 보기에 서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이 시점을 몰랐어요. 그건 그래요? 약간 조금. 네. 저는 글 쓸 때, 글 쓰고 혼자 막 있는 시간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은 좀 확실히 하는 편이라서 참여 막 잘하고, 그리고 저 사실은 완장 차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똑같이. 감투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남자를 태어나서 지금 일본을 가고 싶은. 저는 여기에 보면 이제 한쪽만 치우쳐진 편향된 성격에만 점수를 줘왔고, 훌륭해지려면 대담해야 되고 행복해지려면 사교적이어야 한다. 이 얘기가 저는 좀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항상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발표 잘해야 되고, 웅변 학원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스피치 학원이 됐는데, 누구든지 다 발표를 잘하고 남들한테 얘기를 잘해야 되고 뭐 적극적이어야 되고, 이래야 되게 좋은 학생이고 되게 괜찮은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성적표 보면 가정통신문 같은 게 있었잖아요. 여기 막 성격을 써주는, 이 학생은 항상 명랑하고 쾌활하고 친구들이 많고 뭐 사람들 잘 어울린다, 이게 써져 있어야 부모님은 되게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가 학교에 가서 사회생활 잘하고 있구나. 근데 반대로 되게 소극적이고 뭐 친구들 말이 별로 없으면, 이런 게 써 있으면은 그냥 딱 봐도 그냥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성격의 차이인데, 예전부터 이런 뭐 적극적인 외향형들이
그냥 칭찬을 받고 좋은 게 됐고, 내향형들은 부정적으로 되었던 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이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했어요. 아, 성격은 다 차이가 있고 다른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내향형 인간들의 나름대로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일단 좀 초반에 이 문장을 통해서 예전에 이제 배웠던 그런 교육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항상 발표를 잘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주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또 디아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추천을 해주신 분으로서 디아님은 또 어떤 잠시만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뭔가 제가 내향형이라서 그런지 뭔가 내향형에 대한 좋은 점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그렇죠. 네. 그건 뭐 그렇긴 한데. 읽으면서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면은 네. 디아님은 어릴 때부터 내향형이었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그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네,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그 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때 되게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뭐 말을 못한다, 네, 뭐 이런 좀 것들. 억지로 나가려고 노력을 해봐 이렇게. 네, 우리 나가봐 이런 거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래서 좀 되게 위축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분명 그런 친구들도 장점이 있을 텐데 네, 아쉬운 조금만 늦게 태어날 거 이래서.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존중을 많이 받는 이제 좀 시대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은 또 내향형인 분, 자, 클로이님은 학교 다닐 때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내향형이기 때문에 받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의외로 계속 반장하고 막 친구들하고 항상 무리에 있었고 막 이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때는 그냥 내향과 외향을 구분짓지도 않고 그저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맨날 그 반 안에 만나니까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을 시기에 매일매일 친구들을 보는 게 그냥 행복했던 그렇게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나름 행복한 학창시절을. 그러면 지비님은? 저는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이라서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대학교 되니까 이제 과 특성 때문에 그러는지 이제 발표 이런 게 특히나 많은데 토론 같은 게 저는 이제 내향형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깨지 못하면은 이제 좀 그래야겠다 했고 사실은 좀 어렵게 사실은 교양 과목 하면 막 100몇 명씩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 이제 발표를 해보자 이건 내가 깨야 되는 거다 하고 인위적인 노력을 많이 했죠. 이게 여기에 책에 나오는 건 처음에 나오는데 그게 비정상인 줄 안 거죠. 이게 잘못된 사회에서는 약간 사회 적응 못하고 부적응자고 이러면 성공 못하고 이런 게 강하고 사실은 저도 거기에 동의한 게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거를 말을 잘 표현을 못하면은 누구도 몰라주니까 그래서 그 노력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기에서도 이 책에서 저는 좀 와닿는 게 결국에 환경에 따라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방향을 내가 필요할 때는 또 외향형이 됐다가 아닐 때는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책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경험하기로 처음에 저는 사실은 뭐 수업 시간에 손 들고 화장실 가겠다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너무 수줍음이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낯선 사람 앞에서 그래도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게 노력으로 극복된 케이스라서 그래도 노력하면은 외향형이 됐다가 내향형이 됐다가 하는데 굳이 내가 근데 그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이 책을 보면서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이 되게 괴로웠으니까 어쨌든 할 때는 자기 성향이 아닌데 노력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사실. 네, 성격에 대해서. 사마다님은 이제 외향형으로서. 근데 저도 이제 지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생각하면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바지 오줌 쌌잖아요. 말 못하고 선생님 집에 갔다 오라고 뭔가를 근데 그거는 바지 오줌 싼 거는 외향형도 말 못해요. 저 오줌 쌌습니다! 자신 있게 못하죠, 그거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으면
되게 말을 못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도 책 초반에 이제 그걸 봤거든요. 이제 그 원래는 내향적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면 이제 외향적인 척하고 이제 지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 따라서 저 생각해 보면 그냥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뭐 두각을 보여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뭐 조용하고 뭐 특별히 튀지 않는 네, 그런 아이였는데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환경 자체가 진짜 저는 공대를 갔어 놓으니까 대하는 게 다 이제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지 못하니까 네. 그렇게 해도 여자니까 처음부터 차별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던 그래서 책 처음에 초반에 읽을 때 아 나도 이렇게 해서 외향적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말도 못하고 부끄럽고 안 믿으시겠지만 그렇죠. 그냥 반장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공부를 잘하면 그 결과가 이제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이렇게 선거에서 나가서 조금 흥미로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이제 그 이번에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되니까 공부 못하면 아예 이제 뭐 후보 등록조차 안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장을 했던 거는 아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거를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성격이 꼭 뭐 반장이 하고 싶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이 사회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20%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뛰어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장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남자였으면 같이 일하는 남자 동료들 위해 내가 장으로 그냥 정말 군대 가서 장군감이 해가지고 니네들 다 내가 거절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맞아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게 되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 리더십이 되게 왜곡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회사도 장교 출신을 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리더십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뭐 학생 회장 했으면 또 리더십 있다 또 이렇게 봐주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꼭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또 채용하기도 했었던 지금은 거의 이제 그런 우대가 많이 사라지긴 했죠. 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좀 뭐 내향형을 예찬하는 책이긴 하지만 저는 예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그 무시도 받고 또 여기 우대를 받지 못했던 그 성향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 책을 쓴 작가가 물론 자기가 많이 겪은 게 있겠죠. 그래서 많이 이제 막 성토를 많이 했다. 그리고 성토를 하는데 되게 치밀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만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어요. 객관적으로 이제 보이려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은 작심을 했구나. 내가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너희들한테 이 내향인이 괜찮다는 걸 보여줄게 라고 약간 그런 좀 증명을 많이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증명들이 이 내향형 인간이 사실 많다고 하잖아요. 인구 비율적으로. 미국도 되게 내향형 인간이 많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내향형 인간이 제일 많은 게 핀란드라고 여기에 나왔었나?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친한 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동생 형이 핀란드 여자분이랑 결혼을 해서 핀란드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핀란드 사람들은 진짜 내향적인 사람들이 많대? 니네 형이? 그러니까 정말 심하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형이 얘기하기가 핀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은 그 간격이 엄청 넓대요. 사람이랑 가까이 서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랑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없냐면 직장에서 같이 10년 동안 일을 한 동료인데 이름도 모른대요. 나이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내 일만 하지 이 사람의 어떤 뭐 이름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상당히 강하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약간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편할 수는 있거든요. 뭐 굳이 나이 안 물어보지 이름 안 물어보지 굳이 거기 말 안 섞지 그냥 내가 할 일 하고 그냥 가면 돼. 그거 뭐 일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고 핀란드 사람들은 정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친해지는 건 정말 어렵고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말 거는 경우 거의 없고, 네. 엄청 우리가 광고에서 또 휘바 하면서 신나는 이런 애들은 아니래요, 절대로. 엄청 내향적이고, 예. 그리고 조용하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면 집에 이렇게 있다가 핀란드는 이런 강변에 막 되게 풍경 좋은 집 많잖아요. 집에 이렇게 있다가 밖에 누가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은 누구야? 이렇게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 우리는. 누구세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이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집을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있는데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사라지잖아요. 안 나간대요. 네. 그 정도로 되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핀란드란 나라가. 진짜 거기가 전 세계 행복지수 1위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럼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가? 그러니까 네, 그렇죠. 행복하려면 사교적이어야 한다고 맨날 교육을 받았지만 그런 결과를 보니까 되게 그렇죠. 되게 신기해요. 생각하게 되네요. 네. 저도 근데 강의를 이렇게 다니면은 한 번씩 어떤 게 스트레스냐면, 저는 사실 남들 앞에서 얘기하고 하는 걸 즐기긴 해요. 근데 가끔씩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은 이 사람들은 잘 들을까? 이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은 없을까? 네,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사람들 앞에 설 때 부담도 사실 있거든요. 100% 다 좋진 않고. 그래서 한 번씩 저도 사람들이 어울리는 스트레스가 있긴 해요. 우리가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은 계속 뭔가 얘기를 하려고 주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특히 단둘이 만나면 더 좀 심하죠, 그게. 그리고 내향형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우리 무리가 있어요. 항상 만나는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누군가 온다고 하면 상당히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근데 말은 안 해. 나 싫어가 아니라 속으로 불편하지만 괜찮아, 약간 이런 오라 그래 친해지면 좋지 뭐 하는데 속으로는 이렇습니까? 맞나요? 그게? 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외향형들은 누가 와도 그냥 반갑게 좀 맞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람이면 좋지 뭐, 약간 저는 이런 생각 깔고 가는데, 예, 그 내향형 분들은 좀 그런 게 처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반가움보다는. 기분이 나빠요. 왜 미리 얘기 안 했어요? 사전에 계획이 없었잖아. 그렇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갑자기 내 친구 오는데 괜찮아 하면은 말은 싫다고 못하지, 이미 오고 있다는데.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준비 기간이 조금 긴 것 같아요. 뭘 받아들이는 그렇죠, 준비 그렇죠. 기간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 일을 이제 사전이나 사업 후에 금방 시작되고 빨리 시작되고 마무리도 빨리 되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주변에 있는 딱 한 사람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준비할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한 일주일 전이나 미리 공지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그거를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르죠. 시간의 길이가 조금. 친해질 때도 사실은 이 내향형 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너무 갑자기 가면 이렇게 들이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외향형 인간들은 들이대죠? 반가워. 야, 그래, 너 나랑 맞구나,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내향형 분들은 이제 그게 되게 부담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내향형, 외향형의 구분은 다른 성격들은 모르겠는데, 그거는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내향적인 분들과 외향적인 분들. 근데 저도 사실은 내향적인 부분은 있긴 해요. 저도 이제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뭐 혼자 있는 시간을 또 즐기기도 하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밖에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집에서 그냥 거의 다 있으려고 하죠, 웬만하면. 성격의 문화를 수용한 뒤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성격과 인격의 차이를 여기서 이제 좀 정해놓더라고요. 되게 좀 신선했어요, 이것도. 몇 페이지였냐면 46페이지. 그러니까 성격과 인격을 구분을 하면서 성격의 문화를 수용한 뒤로는 우리가 이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전 좀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좋은 성격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성격을 보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사교적으로. 그리고 얘기를 되게 잘하려고 해야 되고 자신감 넘쳐 보여야 되고 그 인격은 사실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도 인격이야, 이 사람의 인격이 조용하든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인격이 되게 뭐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 이걸로 이제 사람 행동에 대해서 구분이 될 건데, 성격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 성격은 사람한테 이렇게 보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 맞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씩 얘기를 나눠보자면, 그럼 이 성격이 내가 좀 어떻게 보여야 된다 뭐 이렇게 좀 행동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보였던 게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까 그때 취업할 때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직장이나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전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더욱이 제가 뭐 증권 이런 쪽은 말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게 어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 못하고 그냥 지 혼자 이러고 있으면 사실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애초에 그 면접관님들 자체가 볼 때 얘가 얼만큼 자기 표현 잘하고 막 그래서 사실 그 면접 볼 때 그런 인위적인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게, 보통 많이 들어볼 때는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 하고 싶으세요? 이게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때 저는 항상 했던 게 그럼 노래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그런 성격이 전혀 아닌데, 예, 그리고 그걸 준비한 거죠, 이제 시나리오. 그거는 그런 성격도 힘들어. 진짜로. 아니, 거기 면접에 노래하겠다는 거는 그건 못해요, 나도. 저는 근데 이게 어필을 너무 하고 싶고 너무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그 5, 60대들이 좀 좋아할 만한 뭐 나훈아 노래를 선곡해서 춤추고 딱 나오면은, 네, 그러니까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한 거죠. 왜냐면 정말 생존이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성격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인위적인 노력을 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변하는데 결국에는 근데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다시 제 모습으로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특별히 그런 거를 좀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그런데 하니까 근데 잘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은 또 경험 못 해봤을 기회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랬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 외향형과 내향형이 상당히 좀 불이익을 많이 받죠. 우리의 지금 사회가. 디아님은 성격을 좀 이렇게 막 바꾸려고 노력하거나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피곤한 적 있어요? 지금 일단 조금 외향적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외향적이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바뀐 것 같긴 해요.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네. 어떤 사람들한테? 그냥 저도 지금 취업 준비생이라서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말 원래 좀 잘하는 척 하다 보니까 옛날보다 좀 잘해진 것 같기도 해요. 면접 본 적 있어요? 네. 면접 볼 때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죠.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열이 올라가. 왜 면접이 뭐가 그렇게 얼굴을 빨갛게 만들어요? 부끄러워서? 네. 네. 뭔가 사람들이 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목하고 있고. 네, 그런 거랑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원래보다 좋은 사람인 척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힘들어요. 네. 그렇죠. 면접은 또 연기가 내가 좋은 말만 또 골라서 해야 되고 하니까. 클로이님은 성격을 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 잘 보이려고 내 성격이 아니게 되게 노력한 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저는 채용 후에 이제 생활하면서. 신입사원일 그 시절에 오히려 되게 이렇게 좀 적극적이고 나는 완전 카인드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쭉 프레임을 씌웠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사실 뭐 속으로는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막 이러면서 까칠한 생각을 하지만 좋은 생각이다 라고 그냥 다 이렇게 위로 아래로 다 그냥 친절하게만 하는 가면을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무실에서 특히 좀 제 성격을 제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고, 네. 물론 가족 앞에서는 가장 가면이 없이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인간관계 거리에 따라서 제 성격이 점점 좀 더 포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먼 사람일수록 좀 포장하려고 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성격을 뭐 숨기거나 하려는 게 전혀 없어지고 이렇게.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포장될 거예요? 50%? 지금은 그래도 제가 좋아서 온 거기 때문에 스스로 뭐 제가 뭐 싫은데 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한 50%보다 낫지 않을까. 아, 50%보다 낫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성향을 떠나서 사회생활 할 때는 다들 연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 회사에서 저는 회사 문 나가는 순간 항상 생각해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간다.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 상사한테 뭐 잘 보일 수 있는 사람, 뭐 동료들이 좋아하는 사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뭐 많이 엄청나게 막 극단적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서 내 성격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다 맞춰줘야 되고 맞춰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직장 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죠.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힘든 이유가, 저는 내 성격대로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일이야 그냥 뭐 배우면 하죠. 정말 우리가 너무 못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뭐 사무직이란 일 자체가 더 그렇고 뭐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오면 피곤한 게, 내가 아니었다가 돌아와서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순간 너무 편하죠. 옷 다 막 편한 옷 입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시체처럼 있는 게 내 모습인데, 예? 회사에서는 다 바르게 입고 막 웃어줘야 되고. 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식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피곤하죠. 근데 친구들하고 삼겹살 구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럼 편하니까. 그래서 사람들 대상들마다 우리는 뭐 어차피 사회생활 하면서 뭐 성격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들 뭐 연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 혼자 연기 안 하고 나 혼자 내 모습 보여주면 바보 되잖아 사실은. 그게 좀 다들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는 그 뭐 사회생활은 다 비슷한 것 같고. 사만다님은 저는 아까 그 노래 부르신다 할 때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저는 이미 이제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외향적으로 다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몸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집을 나가면서 이제 회사를 이제 열면서 열심히 해야지, 뭐 난 딴 사람이 돼야지, 이게 아니고 벌써 내 몸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타임을 딱 끊어가지고 벌써 몸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냐, 그때 아까 노래 때문에 생각났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항상 저는 그 음식을 다 먹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과 좀 친해지기 시작하면 밥이 반으로 줄어요. 그걸 이제 언젠가 뭐 느꼈거든요. 거의 반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적게 먹고. 대부분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적게 먹고 이제 좀 친해지면 막 먹는데, 제가 그걸 느끼는 순간, 내가 정말 가식적이구나.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편하다는 걸 이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편해지고 나면 이제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거를 한 몇 년 전에 제가 느꼈어요. 노래 얘기를 하시길래 그 생각이 언뜻 나서. 그러니까 이미 저는 모든 나도 모르게 다 채워진 거죠. 근데 되게 신선하네요. 맞아. 보통은 우리가 불편하면 덜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 이유가 이 사람한테 편안함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래서 여러 명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참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그럼 이제 돌아가서 디아님이 또 읽으셨던 내용 중에서 좀 괜찮았던 내용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강한 주장이나 발변을 좋은 아이디어로 착각하지 마라. 그게 있었어요. 네, 이 부분 결론에 있는데. 왜요? 이거 페이지로 다를 거예요. 왜 좋았을까? 제가 들었는데 외향형이랑 내향형이랑 나누는 기준이 이제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바깥으로 가는 사람이랑 안으로 가는 사람이랑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새 약간 외향적이어지면서 뭔가 예전에는 제가 가졌던 특유의 달란트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그냥 공책 하나만 가지고 공원에 가면 한 7시간씩 혼자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부분을 포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위해서 저를 바꾸면서 뭔가
잃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찔려가지고 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남이 듣기 좋은 이런 약간 강한 주장이나 달변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본질은 다 잊어버린 느낌? 그렇죠. 이 달변가들 중에서 특히 많은 게 꾼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사기를 치려면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해야 설득력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 잘하고 막 떠드는 사람들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사실 자기 내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만 잘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사실 그 모습에 많이 현혹이 되긴 하거든요. 이게 뭐 유튜버들도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뭐 GB님이 아는 것처럼 그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뭐 되게 잘하는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되게 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도 그 발표력과 뭐 프리젠테이션 능력 사실 저는 회사 다닐 때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내실은 그렇게 깊지 않은데 프리젠테이션으로 그냥 갖다 바르는 사람? 저는 사실 그러니까 PPT 자료를 만들잖아요, 회사에서. 그걸 사실 잘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사진 막 많이 받고, 그다음에 막 줄 한 줄씩만 넣어놓고, 항상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가서 말로 때우자. 자료는 부실하지만 내가 말을 잘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잘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할 때 좀 그걸 많이 이용을 한 편이었어요. 자료를 막 디테일하게 막 잘 만든 사람 보면은 저는 오히려 좀 한심한 생각이 뭐 저렇게 시간을 많이 들였어.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듣는 건데 말을 들을 건데 자료 안 보잖아요. 사실 이렇게 발표할 때 누가 하는지 다 안 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그거 괜찮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저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근데 또 오히려 또 반대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이 책을 통해서 또 하게 되더라고요. 클로이님이 좀 읽었을 때 괜찮았던 부분. 제가 볼펜으로 이거 표시를 못해서 이 책을 쪼개셨대요. 아,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요거는 부산에서 읽고 요건 제주도에서 네, 좀 초반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외향적인 사람은 더 인정받고 연봉이 높지만 실제로 내향적인 사람보다 능력치는 떨어진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너무 저한테 외향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연봉도 높고 인정도 받으면 외향성이 최고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뒤에 가면서도 그 자기감시라는 그 단어로 특정되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외향성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확 에너지를 쏟고 나면 화장실에 숨어있는 그러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어쨌든 외향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사실은 이 책이 저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외향성 더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인정과 연봉이 이렇게 보장이 되면 굳이 내향성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외향성 쪽으로 안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좋아하는데 외향성을 이렇게 내향성이 뭐 이렇게 장점이 뭔지는 알겠지만 외향성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같이 했어요.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여기 다 뭐 내향형을 되게 예찬을 해놨지만 오히려 어쨌든 예시는 항상 나오죠. 외향형 인간들이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내향형이 더 좋아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찾아서 인정해 줄까? 이렇게 표를 표현하는 외향인들이 많은 이 시대에서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진짜. 사마나님은 좀 괜찮았던 부분. 오래돼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 이제 사회생활을 위해서 내 성격을 외향인 척하는데 그 초반에 나왔던데 그 문구는 지금 기억이 어디쯤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되게 그 내향적인 사람은 정말 힘들겠구나. 저도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이 이제 이렇게 변하긴 했지만 결국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뭐 이렇게 가사는 가면을 쓰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게 그 돈을 얻어야 되고 뭔가를 이제 획득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면은 당당하지 자신감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 내향적인 분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보다는 정말 배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 외향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이 책뿐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아 사람들이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이제 외향적, 내향적 두 가지로 나누지만 내향적인 데서도 선생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경계선에 있는 분들 그런 분도 많고 하니까 아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똑같은 상황에서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7시간 동안 벤치에 앉아있으면 저기서 뭐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저는 갈 데 있어도 아직까지 나 술 한잔 하고 왔는데 아직까지 있어. 저기서 지금 뭐 어디 실현당했나? 집이 없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집이 없나? 너무 재밌으시다. 네,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렇게 부럽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걸 책을 읽으면서 책이라는 걸 읽으면서 저는 그게 상대방에 대한 나름 반대인 사람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해가 사실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 타인에 대한 이해를 안 하죠, 사실은. 하려는 노력을 서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랑 성격이 많이 안 맞다? 내가 그냥 판단이 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이 저럴까라고 궁금증을 갖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된 이유도 있을 거고 저 사람만의 뭔가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사실 알려고 하지를 않죠. 그럼 인간관계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이어질 수가 없는 게 사실 인간관계고 우리가 회사에 가면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내가 선택한 사람도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네? 선택한 사람이 옆에 있잖아. 안 맞잖아요. 내가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 안 맞아. 안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안 맞는 것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논리를 귀결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사교적인 사람이 이제 성스럽다. 예전에는 이제 뭐 종교적인 힘이 상당히 강했을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하버드도 보면은 다들 하버드 출신들이 달변가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요즘 보면 뭐 교육에도 뭐 하버드식, 뭐 하버드 뭐 한번 붙으면 되게 우리가 저거 괜찮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글쓰기 책에 대해서 한번 읽은 게 하버드식 글쓰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 막 하버드에서 이렇게 해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하버드에서 하는 방식이 어떤 우리 사회 성공의 방정식이 좀 된 것 같은 느낌도 이제 들었었고, 그리고 사교성이 성스럽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떻게 사교적인 게 성스럽다고까지 생각을 할까?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사교적인 사람에 대한 이런 뭐 받들이는 뭐 추앙하는 것들이 되게 심한가? 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교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클로에님은 네,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딱 그냥 구분 한번 해보자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사람하고 친해질 때 저는 1대1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간관계가 훨씬 많고 1대1 네, 그룹으로 있는 인간관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1대1로 그냥 딥하게 들어가고 오래 가고 이런 인간관계를 훨씬 좋아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되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항상 무리 속에 있고 그 사람을 속속들이 깊이 알지 않아도 만족하고 그냥 많이 있는 거에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 시선이. 저는 막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게 깊이 이렇게 튼튼한 이렇게 줄이 될수록 그게 외향적인 사람도 당연히 그런 걸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느다란 끈으로 여러 개 있는 거를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있다는 것처럼 표현이 돼 있어서 아 이게 진짜 다르구나. 얘 가족들끼리 있어도 별말 안 하고 그냥 가족끼리 깊이 알지 않아도 그 만족하는 그 남편의 예시를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 외향인의 그런 내면이 오히려. 좀 반대로 되게 아니 사교 그 선생님 의견 듣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교성에 대해서. 네, 외향적인 사람들의 사교성은 네. 그룹 무리에서 깊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선호한다는. 저는 그냥 두루두루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막 좀 그러니까 한번 알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제 친해져 놓으려고는 해요. 네, 근데 깊이 있게 되게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저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엄청 회사 다닐 때 친했던 사람들이 많죠? 엄청 막 깊이 있게 친했던 사람도 있어요. 막 오만 얘기 다 하고. 근데 그 회사를 떠나잖아요. 그거 아예 연락을 잘 안 해요. 내가 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이 사람이랑 또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락이 오면 이제 뭐 연락을 받지, 내가 먼저 친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다시 막 이렇게 연락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떠나면 그 새로운 조직에 또 금방 또 빨리 여기에 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 인연이, 옛날의 인연들이 저는 계속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뭐 중학교 친구, 뭐 초등학교 친구는 당연히 연락하는 애들 없고, 네. 고등학교도 진짜 간혹 뭐 연락하는 애 한두 명 정도? 그리고 대학교도,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보면 또 내향성도 있거든요. 대학교도 딱 친구 3명만 남아 있어요.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후배 1명, 동기 1명, 네. 선배 1명, 요 정도 써. 3명 진짜. 그거 외에는 뭐 별로 뭐 동창회도 나가지도 않고 저는. 그래서 오랜 친구가 또 있긴 해요. 오랜 친구는 막 20년 지기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조직을 거의 이탈을 하면은 예, 거의 다 끊겨버려요. 기아님은 이 사교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그 에너지라는 게 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부러 좀 넓고 얕은 관계는 별로 안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와의 약속 중에도 우리 저번에 갔던 데 가자. 야, 우리 예전에 갔던 데 거기 괜찮던데? 이게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새로운 데 찾는 거죠. 요즘 신상, 카페 찾는 사람 있는 그런 성향에서도 드러나는 게 있더라고요. 저 약속 장소 정할 때 어떠세요? 갔던 데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저 혼자 간다고 하면 사실 갔던 데를 계속 가는 편인데 친구 만난다고 하면 친구가 새로 가고 싶다고 그렇죠. 이게 동조를 그냥 따라주는 거지. 네, 가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정할 때는 내가 갔던 데가 좋은데, 나는 내가 혼자 가도 새로운 데 가거든요. 네. 왜냐면 갔던 데 가면은 블로그 올릴 필요도 없고 컨텐츠가 안 돼. 이거는 새로운 데 가는 게 좋아. 나도 다른 사람들 또 소개도 해주고 싶고, 예. 또 많이 알고 있어야 내가 누군가를 또 데리고 갈 때, 사람 만날 때 약속 장소 잡기도 편할 것 같고. 네, 클로이님은 장소 정할 때 얘기를 어떠세요? 듣다 보니까 제가 좀 혼종인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데 아까 제가 다 적어놓고 가야지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사람은 항상 만났던 사람이 좋고 그 사람이랑 뭐 누가 됐든 편한 사람과 새로운 데 가는 게 좋아요. 여행도 항상 그렇게 짰던 것 같고 네. 약간 편함을 베이스로 가지고 이제 새로운 데를 같이 가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정성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게 이제 안정적인 거고, 내가 아는 데를 가야 가격도 알고 동선도 알고 뭐 시간도 계산이 되고, 그게 이제 안정적인 거죠. 이게 이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걸 이제 회피하는. 사마나님은? 나이가 들수록 트렌디하다는 걸 보여주기. 나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나도 가봤어.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참. 이제 새로운 걸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죠. 네. 하려고 해도 잘. 아직 장소 같은 데는 이제, 그러니까 음악이나 이제 뭐 그런 문화들은 조금 자꾸 거리가 좀 생겼고, 그렇죠. 장소는 그래도 아직은 찾아가고, 그래도 항상 메론 차트, 최신 메론 차트, 항상 최신을 듣고 있습니다. 항상. 진짜? 항상. 옛날 거 절대 안 했습니다. 항상 메론 차트 100위.
저는 멜론 차트 100이 작년까지 그렇게 됐다가 포기했어요 이제. 왜냐면 들어도 귀 꽂히지도 않고 제목도 모르겠고 네. 100개를 틀어놓으면 랜덤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노래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거 내가 모르고 들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포기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그냥 진짜. 뭐 들으세요? 전 잔나비. 아, 저는 항상 잘 어울리시. 운전할 때 계속 잔나비 노래만 계속 틀어놔요.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아니면 그냥 피아노 연주곡 가사 없는 거 이제 글 쓸 때 집중하고 싶을 때는 가사 있으면 계속 그게 들어오니까 피아노 연주곡 틀어놓고. 그리고 뭐 SG 원어비 막 이런 라떼 좋았던 잔나비가 그나마 좀 트렌드에서 잔나비를 많이 끄집어내고. 왜 지비님은 사교성에 대해서? 저는 진짜 사교성이 없고 이게 고등학교 때 아마 결정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성향도 있는데 사교적이면서 이 책에 나온 구절에 저 공감 가는 거에 사교적이면서 내 거를 되게 많이 내면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한정되고 시간도 한정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말자. 그냥 인간관계 다 포기하고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것만 쌓자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좁고 이제 깊은 관계로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이 생기면서 진짜 친했던 10년, 20년 친구는 만나기 어렵지. 네, 만나지지도 않고 이제 뭐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좀 결이 만난 그래도 시간대가 안 맞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이게 점점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좁은데 이게 더 좁아지니까 사실은 매번 이렇게 축소만 되면 그리고 이게 소수였는데 얘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또 인위적인 노력을 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넓고 이렇게 넓게 한번 펼쳐놓은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좀 많이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럼 또 외롭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어떤 책들에서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내가 잘 사는 걸까 많이 찾아보면 그냥 친구 같은 법과 이제 편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채워나가는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기반이 이 사교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건데 내가 이런 노력을 너무 안 한 거는 아닐까. 기혼자분들이 말씀해주신 결혼해도 외롭다. 전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이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영원히 끌고 가는 걸까? 이게 뭐 어떤 게 맞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지? 이게 진짜로 있으면서 외로운 게 훨씬 크죠. 이거 없으면 단념하게 되잖아요. 없으면 단념하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그대로 있다는 자체가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사실은 그 결혼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알콩달콩 그냥 편안한 관계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싶고 이런 게 쌓여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게 없지 않을까. 전 사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재밌는 거 하면은 누군가와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원래 그 자식을 키울 때 자기 자식을 집에 온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사회적인 관계에서 다 그렇게 대하고 있잖아요. 뭐 손님처럼 조심스럽고 어느 부분 감수하고. 근데 가족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게 되고 말도 안 하게 되고 밖에서 있었던 필요 어쨌든 집에서 이제 뭐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서 늘어지고 나의 안 좋은 모습을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살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갈등이 훨씬 심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서로 이해한다고 생각해서 결혼 좀 1년 차 그때 제일 많이 싸우거든요. 너무 안 맞으니까 이랬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하다 보면 사소한 걸로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이해하면서 살긴 사는데 그러다가 살다가 중간에 큰일이 한 번씩 생기면 그거는 더 이제 상대방한테 데미지가 더 크게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네. 사교라는 거는 뭐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교적인 사람도 사실 그 안에서 어렵거든요. 내가 계속 사교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그 부담도 있고, 내가 여기서 이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 형성이 실패했을 때 그 데미지도 사실 있고,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 친해졌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잘 만나왔는데 또 실패했을 때 그런 데미지도 분명히 있어서 그리고 가족도 그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끼리도 다 친하지 않잖아요. 저는 항상 묻거든요. 뭐 형제 있다고 그 형이랑 친해? 아니면 또 누나 있어? 누나랑 친해? 물어보는데 전 옛날에는 가족끼리는 다 친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사람이 있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교라는 거는 가까운 사람도 어렵고 처음 본 사람도 어렵고 그냥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는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게 요즘 제가 가르치는 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생님,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말이 맞는 게 초등학교 때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야, 너 누구야? 이름 뭐야? 그래, 우리 그럼 친구하자. 또 같이 놀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나랑 뭐 만나 안 만나도 뭐 체크를 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그룹이 생기잖아요. 친한 그룹들이 명확하게 생기고 근데 지금 어른 되니까 더 그렇죠. 어른 되면 더 말을 안 못 걸게 되고 더 막 조심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이 성인 돼서 누구를 알게 되면 막 친해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릴 때가 더 인간관계 너무 편했고 좋았구나. 근데 그게 왜 우리 나중에 사라질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중간에 선생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친하다는 그 척도를 네. 이제 몇 시간씩 오랜 시간 그 무언으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친하다고 그게 저는 그냥 그거를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뭐 그것도 있기는 한데 편하니까 그렇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얘기 나눌 대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랑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하재거리도 많고 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마다 조금 그렇죠. 관점이 다르니까. 관점이 다르니까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신 생각하시죠. 것도 맞는데 생각해 보면 저 되게 사교적인 사람이거든요. 아까 그 밥도 그렇지만 의식적으로 할 만큼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문구처럼 얕지는 않아요. 저는 넓고 엄청 깊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똑같이 이 범위가 다를 뿐이지 저도 이게 잘라져 나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범위가 다른데 저기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친하다고 생각해요. 관계가.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할 말이 더 많고 그러니까 외향적이니까 그렇게 사교적이고 하니까 말을 계속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저는 그게 에너지 때문에 깊고 얇거나 넓고 얇거나라고 생각했는데 깊으면서 넓을 수 있는 거는 에너지가 많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나이에 영양제를 하나도 안 먹는다고 하면 정말 건강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영양제뿐만 아니고 어떤 약도 안 먹거든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 한 40대부터 뭐 당뇨, 혈압 이런 약을 이제 드시는데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진짜 좋다고 얘기하긴 하니까 저는 조금 이제 그런 건 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시네요. 저도 뭐 따로 약을 먹지 않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뭐 건강한데 저도 제 주변에 지금 안 건강해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제 나이인데도 그러니까 건강 얘기가 나와서 이제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젊을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아니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씩 이런 주제가 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그때 결혼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결혼은 왜 하고 싶으세요? 방금 그 이유를 물어봤었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내가 나중에 늙어서 아프면은 그래도 누가 옆에 있어야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은 좀 자기 위주구나. 내가 아플까봐 옆에서 누가 보살펴달라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앞에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평생 뭐 수발하고 보살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왜 반대로 생각을 안 하지? 내가 과연 그 사람을 평생 그렇게 수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텐데 과연 그 정도의 나의 준비가 돼 있고 이 사람을 평생 뭐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내가 아플까봐 내가 나를 못 걸어다니면 누가 업어줘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니까 대부분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서로 건강해야 김병에는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진짜 나중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면은 내가 오히려 탓할 수도 있거든요. 넌 왜 안 건강해가지고 나 신경 쓰이게 하고 병원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내가 일 나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못하겠고 막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런 마음가짐이 참 강하지 않다면. 그래서 갑자기 예전에 이 생각에 대해서 글을 썼던 적이 기억이 나요. 물어보니까 다들 내가 힘들까봐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너무 밝게만 그려놓는다 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동조의 힘이라고 이제 본 게 좀 이제 또 기억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동조가 상당히 이제 많이 일어나죠, 이 사회에서. 그래서 그 집단의 어떤 갈라치기도 요새 많잖아요. 그게 이제 동조라고 저는 동조를 부추기고 내 생각이 따라오게끔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부추기는 게 요즘 더 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텃세거든요. 텃세. 어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반겨주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어른들이 오히려 더 그게 심해요. 뭐 회사에 누가 왔다 그러면 반가워요 막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뭐야? 저 어디서 왔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또 그 적응하기 어려워서 나가는 사람들, 뭐 직장 내 괴롭힘이 다 그런 거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뭐 예전에 왕따 같은 게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애나 어른이나 어차피 하는 짓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동조가 참 전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동조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 한 명이 막 목소리가 크게 내면 따라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따돌리는 집단을 보면 얘네들 다 그렇진 않아. 근데 이 한 명이나 두 명 때문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도 그냥 내가 따돌리 안 당하기 위해서 왜 같이 따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동조가 좀 무섭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많이 이용이 되고 우리도 동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이 동조의 힘, 이 단어가 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지빈이 동조 당한 적 있어요? 동조 당한 적 동조 시킨 적 있어요? 시킨 적도 있고 당한 적도 있고, 저 안 그래도 이거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업체 칼럼을 하나씩 써주거든요, 주식 주제로. 근데 딱 이걸로 이번에 적었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주식 관심 있으시면 뭐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뭐 익스에 나오는데 100만 원 넘어갔다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어쨌든 그 주식이라는 게 저는 이 동조의 힘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어떻게 보면 개미 동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어떤 실험이 내가 있는 분야랑 좀 직결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 이게 내재 가치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뭐 1,000원짜리인데 사실 10,000원, 20,000원에 뭐 명품도 그렇잖아요. 원가 요즘 얼마 안 하는데. 먹태깡이 좀 그렇잖아요. 네, 먹태깡 뭐 이런 것도 사실 인기 많다 그러니까 또 사고. 그래서 이게 왜 이 주식이 100만 원 갈까를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뭐 물론 억지로 계산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이제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고 그 주식이 올라가니까 소외되기 싫어서 이제 포모 때문에 이제 또 사고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결론은 이럴 때일수록 이 책에서 나온 제가 좋아하는 워렌 버핏 형님이 역발상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라. 사실은 이 동조의 힘 이면에를 보면은 이게 정말 이게 내재 가치랑 인정을 받아서 올라가는 건가? 단순히 사람의 감정 때문에. 주식시장이 사실 감정과 숫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숫자만 있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변동성도 크고, 이거를 확답하는 사람은 약간 사기꾼에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동조의 힘이 필요할 때는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이제 자금 운용을 할 때는. 근데 사실 제가 당할 때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이 뚝뚝 나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올라가서 3%라도 벌어야 욕 안 먹지. 그래서
저는 특히나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칼럼 음. 쓰면서도 그래서 더 주의해야 된다 이런 식일수록 따라가지 말고 역발상하면서 좀 더 조심해보자 약간 투자도 진짜 동조가 심한 것 중에 하나죠. 옆에 사람이 막 돈 번다는 얘기 들으면 나도 갑자기 또 막 같이 해보고 싶고 관심 없다가도 막 또 관심을 두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동조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지금 서점에 가면은 다 돈 버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막 들어가 있고 너도 나도 막 부동산, 뭐 코인, 뭐 한때 막 그런 이제 자산, 투자 자산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니까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아님은 동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당장 생각나는 건 별로 없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인간은 집단으로 모아놓으면 약간 시키는 대로 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고 그냥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클로이님. 집단으로 치면 저는 직장인 것 같아요. 직장이 묘하게 지금 OB와 YB로 나뉘거든요. 세대 갈등. 네, 그러니까 OB는 YB를 부러워하면서도 경계하고 걔 머릿수가 많고 이렇게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또 YB는 YB대로 권력을 어쨌든 실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OB다 보니까 계속 경계하고 이런 게 있어서 참 이게 좀 애매해요. 제가 사실 그 중간 어디쯤이어가지고 되게 그냥 다 개인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묘하게 자꾸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무리가 생기고 참 그런 걸 경계하면서 다 개인으로 지내기가 진짜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 계속해요. 진짜 이 집단이 되면 그 안에서 또 계속 다른 집단이 또 생겨나고 직장에서도 보면 진짜로 엄청 좀 많죠. 이런 동조를 내가 해야 될 때도 있고 동조를 내가 또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참 꼴불견일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동조를 시키는 사람들, 동조하는 사람들 물론 좋은 일에 같이 동조를 해주는 거야 좋겠지만 대부분은 동조가 안 좋은 쪽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 동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 좀 큰 문제로 이제 발생하고 그 이 다수가 소수를 좀 약간 공격하는 제가 이전에 얘기한 적 있죠. 그 다수결의 반칙이라고. 그게 또 이제 동조의 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긴 시간 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재미있는 얘기도 나온 것 같고 공감될 수 있는 얘기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콰이어트 책은 이제 내향적인 사람의 예찬론을 이제 보면서 내향적인 사람들도 이런 힘이 있고 굳이 막 이렇게 우리가 외향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면에 명상 같은 거 얘기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명상하고 조용히 막 참선하고 하는 사람들을 높게 평가하는데 오히려 사회에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을 저평가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굳이 막 외향적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내향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내실을 다져서 사회에서 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